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언직설입니다. 자, 고 박사님 잘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손혜원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요. 이 여당의 태도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과거 이제 70년대 때는 이 쌍두마차였던 YS DJ 또 세 명을 보자면 이철성 뭐 그런 사람들이 당내에 이제 여러 가지 계파 한 10개쯤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울 때 서로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또 잘못에 대한 지적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과거 삼김 시대의 그 보수로서의 권위랄까 이런 것은 지금의 무슨 당 대표라든가 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활발한 토론들이 이루어졌죠. 뭐 정책적인 토론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정치적 시각 또 그 시절에도 뭐 DJ 시대로만 하더라도 뭐 게이트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용호 게이트다, 뭐 진성 게이트. 그런 때에도 당내에서 그런 문제를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총재도 공격을 하고 뭐 또 그 자제분들까지도 뭐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졌죠. 당이라는 게 민주적인 정당이라는 것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 그것을 도출해내는 게 민주적인 방식이고 민주적인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오류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든가 또 일방적으로 당을 끌어갈 때는 반드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판단에 어떤 그 아집이랄까 독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민주당을 보면은 도대체 촛불 정신을 승계한 계승한 그런 정권의 집권당 맞느냐? 촛불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국정농단 그런 것들을 없애자. 말하자면 특권과 반칙을 없애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을 승계한 게 지금 문재인 정부예요. 정신과 가치, 비전을 승계했다고 하는 그 정부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라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 활발하게 당내에서도 토론을 하고 또 합리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응분의 조치 또 응분의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데 최근에 뭐 보면 뭐 잘 아시다시피 도대체 그 손혜원 의원은 초선 의원이 탈당을 하는데 원내대표가 와서 호위무사처럼 서서 이렇게 뭐 무슨 보증을 해주는 것인지 후에 뭐 입당에 아니면은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아마 그런 경우는 정당 사상에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정당이 크게 사고를 치고 당에 누를 끼쳐서 탈당을 해야 될 상황까지 가서 그 탈당을 하는데 원내대표가 뭐 이별이 마치 뭐 섭섭해서 표정도 상당히 이렇게 좋지 않고 그러고는 어깨도 두드리고 서로 또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정당은 여론을 바탕으로 한 지금 대의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론을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데 지금 국민 여론은 별로 살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청와대 눈치만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같은 청와대 출장소라든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집권당이나 지금 집권당과 뭔가 다른가.
지금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물론 손혜원 의원은 본인이 억울하다 뭐 여러 가지 해명, 변명 뭐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적절치 않은 행동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집권 여당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금처럼 뭐 감싸기를 한다든가 비호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서 그에 합당한 징계라든가 뭐 이런 조치들이 나오는 것이 또 본인한테 권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긴급 최고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네. 이 논란을 잠재우는데 아주 앞장을 섰죠. 그것이 국민들 입장 눈에서 보면은 누가 그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제가 전에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9시 뉴스에 김지연이라는 여성이 등장해서 안희정 당시 지사를 미투하고 난 이후에 2시간 만에 적어도 2시간이면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되는 타이밍에 출당을 시켜버리고 아, 그렇죠. 또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이 친문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을 할 때 그때 뭐 다 나서서 이재명이 이렇게 잘라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했지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 지금 손혜원에 대해서는 금태섭 의원 혼자 그렇죠. 그건 적절한 행위라고는 바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것도 아주 낮은 수준의 상식적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 안에 사과해라고 탈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청와대 연관성을 거론하는 나경원한테는 이 반전의 카드를 낸다고 그랬죠. 오늘 낸다다가 또 2시간 뒤에 빼고 일종의 나경원 의원한테 겁주는 것이죠. 겁주는 거죠. 너 입 다물어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나를 공격하면은 너의 약점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예. 그것을 터뜨릴 테니까 알아서 우리 속된 말로 기어라. 예. 뭐 그런 시그널을 보내다. 주머니에서 폭탄을 한 번씩 꺼내다가 다시 집어넣은 이런 건데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빙상 그 연맹의 성폭행에 거기 나타나가지고 또 사회를 보고 주도를 하고 있고 또 거기 선수들을 뭐 대표하는 사람을 두들기고 어깨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경을 저도 보고 아니 빙상연맹하고 손혜원 의원이 왜 저기 나타났나 또 무슨 관계가 있나 물론 이제 문체위 간사를 했으니까 뭐 관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적어도 본인 문제가 온 나라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시끄러운 상황이면은 설사 그런 어떤 문제에 관여가 됐다 하더라도 자제를 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떡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분 멘탈이라는 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겠구나. 없는 어떤 본인만의 독특한 멘탈을 갖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을까? 사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앞장서서 좀 친문 세력이 아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아주 칼날을 잔인하게 휘두르는. 했죠. 그래서 저는 하나는 이렇게 봅니다. 누가 뭐라 했던 손혜원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고 또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난 선거 때 문재인 당시 대표가 손혜원을 영입해서 지금 마포 갑이죠. 전에 정청래 의원이 있던 지역에 전략공천으로 내리꽂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손혜원 의원도 뭔가 마포 어리네요. 마포 어리군요. 손혜원 의원도 적어도 자주 청와대와 교감은 하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한 정보를 청와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데다가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괜히 앞장서서 나섰다가 자칫하다가는 청와대 영린을 건드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 사실은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거 내년에 곧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 자칫하다가는 이거 손혜원한테 찍혀가지고 저쪽으로 이 얘기가 잘못 들어갑니까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선 당이 청와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사실들이 맞다면은 적어도 손혜원 의원의 경우는 국회의원의 갑질 정도가 아니라 왕갑질이고 역대급 갑질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난번에 공항에서 어떤 의원이 자기 싸우고 지역구 가려다가 이거 신문정 그래가지고 뭐 갑질 논란을 빌려서 결국 본인이 사과까지 했고 그런 거는 이런 거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이거 아닌 게임도 안 되는 사건이죠. 것이죠. 그분은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당에서도 빨리 사과를 하고 재촉도 했고 그런 측면들을 보면은 우선 뭐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집권당으로서의 그런 어떤 중심이랄까 또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도 집권당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책무와 함께 정부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국회 이런 정치권 내에서 문제가 여당 내에 생길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그런 원칙과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국회를 오래 출입한 정치부 기자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대개 초선 아니면 재선 의원들입니다. 예, 좀 세련된 그러니까 사고를 안 치죠. 초선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엄청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자기가 감히 상대도 못할 그런 고위 공직자들이 와서 굽실굽실하죠. 대기업의 총수 회장들도 의원님하고 굽실굽실하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죠.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럴 경우는 이렇게 공사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선공후사라는 게 가장 공직자가 가져야 할 핵심 그 어떤 그 윤리 책임 의식 아니겠습니까? 먼저 공을 생각하고 후에 사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손혜원 의원도 사실 뭐 밖에 있을 때는 본인 얘기대로 뭐 기업체 무슨 제품들 이름 지어주고 뭐 디자인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도 초선 의원이 또 간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체위 지금 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이 권력의 맛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적어도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고 품격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자제하고 절제하는 미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못한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오바해서 지나치게 오바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국민적 비난의 직면에 있는 것이고 지금 나아가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도 당정청 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얼핏 들으면 원론적인 얘기죠.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 한다. 겸허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상당히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분 아닙니까? 겸허하라는 것, 겸손하라는 것은 국민 앞에 겸손하라는 것. 그건 아마 본인의 뜻도 있고 아마 청와대로서도 청와대의 의중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의 그런 행태들을 보면은 뭐 목포에서의 뭐 부동산 투기, 뭐 본인은 투자라고 하고 또 근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일반의 보통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이라고 하더라도 20여 채를 이렇게 친인척 뭐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사들였다고 할 때 그걸 누가 그렇게 선의로만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손혜원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선 의원으로서 천지분간을 지금 잘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민주당에 제가 민주당 안에 정통한 사람한테 한번 알아보라 하니까 지금 비주류가 4명 남았대요. 전번에 그 국민의당 만들 때 나가버리고 그렇죠. 이제 비주류라고 말을 할 만한 성격의 사람이 4명인데 이번에 이제 아예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 성질도 있고 엄격하고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가 탈당하는 손혜원의 둘러리를 서고
금태섭이가 그래도 재선 의원 아닙니까? 보궐대서 됐으니까. 네, 그렇죠. 재선 의원이 초선 의원 보고 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이 한마디 했다가 이번 주에 사과라고. 자, 이건 말라 개족보가 돼버렸는데 당이요. 위에 뭐 4선, 5선 등이 다 입을 다 닫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인데 과거 최순실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한국당에는 그래도 비주류가 계속 나무라고 비판을 하는 입장에 섰다가 나중에는 탄핵까지도 동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한국당이 민주적입니까? 지금 입을 다 저렇게 쳐닫고 있는 지금 민주당이 민주적이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한국당이 그런데 일찍 비판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세계일보가 3인방을 이야기하고 정윤회를 이야기하고 또 최순실이가 권력 1위라는 박관철의 말이 떠들 때 그때 아마 한국당이 다들 나서서 저들 다 내렸다면 탄핵까지도 안 가고 잘 이렇게 임기를 무사히 마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게 세계일보 보도된 이후에 문고리 3인방 십상시 나왔을 때 한국당이 했던 일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가장 우려되는 것이죠. 적어도 집권당 내에서는 내부적으로 아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초선이든 뭐 다선 의원이든 간에 속이 부글부글 할 겁니다. 그분들 판단이나 저희들 판단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럼요. 비슷비슷하게 상식적으로 이건 보겠죠. 뭐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누구 뺑 믿고 뭐 BH 뺑 믿고 저렇게 천방지축 날뛴다고 아마 생각하겠죠.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이렇게 침묵으로 대응하는 거. 이게 살아있는 정당이냐. 이게 민주적인 정당이냐. 그래도 적어도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태섭 의원 한 사람이 작은 목소리는 냈습니다만 그것도 아주 수위를 아주 낮춰가지고 대다수 의원들이 아무런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적어도 과거에 뭐 이해창 총재 시절이라든 그때도 또 총재의 힘이 막강한 때 아니었습니까? 그 후에 뭐 이런 한나라당, 한국당 뭐 그 전에 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한국당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비주류에서는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뭐 비주류가 아니라도 뭐 줄이든 친문이든 뭐 친노든 그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상식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이 정권과 당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악재 중에 악재예요. 다른 걸 떠나서도 지금 이 새해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워낙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 성과 내기에 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손혜원 사건이 터지면서 뭐 경제 살리고 성과 이런 것을 싹 들어가고 손혜원 사건으로 손혜원 게이트로 완전히 지금 블랙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새해 들어서 뭔가 신기일전해 가지고 청와대도 좀 개편을 하고 좀 이따 내각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 3년 차의 성과를 내보자. 3년차 징크스를 깨자. 이런 상황이고 당의 입장에서도 내년 이제 총선을 앞두고 뭔가 올해는 당을 좀 잘 추스리면서 또 여야 간 협치를 통해서 국회에서도 개혁입법에 대해서 성과를 내자고 그러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서실장, 청와대 정무수석을 다 3선 의원급으로 했고 그분들이 처음 한 얘기가 뭡니까?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협치고 뭐고 다 물 건너 가버렸고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이것도 지금 성과를 낼래야 이 손혜원 사건에 묻혀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이 전부 이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고 또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물론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변화가 말로만 변화를 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손혜원 사건이 아주 결정타를 지금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판단한다면 그러니까 큰 눈으로 큰 숲을 보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청와대도 물론이고 청와대는 좀 당일이니까 좀 한 발 뺀다고 하더라도 당이야말로 그것은 무슨 대파고 누구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설명할 건 설명하고 매듭을 지을 부분은 지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완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혼자 걸리는 사람마다 모두 까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누구든지 자기 편이든 나무 편이든 여든 야든 자기 비판만 하든 언론이고 국민이고 간에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냥 무슨 도끼 오른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축으로 저렇게 막 걸리는 사람 누구냐고 지금 박지원 의원한테도 그러고 그러는데요. 나경원 대표, 검태섭 등 그러니까 전부 다 슬슬 피하는 양상인데 언론도 지금 100여 명을 지금 200명을 고발을 한다대요. 진다고 그러고 있어요. 많이 좀 해보는 거면 좋은데 그런데 역사상 새로운 유형의 비리 의혹 혐의자가 지금 나타나서 저렇게 그러면 본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광주에 돈은 얼마 안 되니까 다 합쳐도 한 10억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재산 많잖아요. 그럼 광주시에 억울하지만은 그냥 광주 자기가 입으로 기부를 달고 살았으니까 그 박물관 지어서 기부하나 조건을 정해서 기부를 한다고 박물관이나 좀 지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 광주시가 대토를 해서라도 땅을 모아서 목포시가 대토를 해서라도 해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다든지 또 국회의원을 내가 그 국회의원 나의 행위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니까 그냥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던지면 이 일이 조기에 제가 봤을 때 한국적 수준이나 체질로는 수습이 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손혜원의 저런 특질들이 계속 이 국민들을 자극하고 기자들을 자극해요. 동료 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겁이 나서 무서워서 피하나 떨어서 피한지 하고 다 피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들이나 그래도 국민들은 당사자가 저런 태도를 보이면 그게 이제 화가 나서라도 계속 그런 문제를 이렇게 구실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제 호미로 막을 거를 제가 볼 때는 가래로도 못 막는 양상으로 본인이 끌고 가고 있는데 당사자한테 당신 정말로 위험한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게 보통 이쯤 되면 이 정권의 핵심에서 정무수석 정도가 만나가지고 위에 지시다고 하면서 당신은 좀 언론에서 사라져라. 그러고는 또 당신이 이런 돈은 다 주길 바란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손이 할 도리 그리고 언론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입장 하나 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수순을 가야 되는데 왜 그런 거를 갖다 정리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정무적 감각을 손혜원한테는 전혀 발휘 못하고요. 손이 무서워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낙연 총리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하면서도 겸허해라. 꼭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겸손해라. 겸손해져야 한다. 이 이야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낙연 총리가 월요일마다 오찬 회동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오찬 회동 이후에 나온 걸로 봐서는 적어도 청와대의 뜻이 전달이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 총리를 통해서 전달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이것은 청와대나 여당은 물론이고 국민들한테도 이게 참 피곤한 일이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새해 들어서 뭔가 좀 새로운 기분으로 일을 하려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사건을 탁 보면은 의욕이 다 상실이 되죠. 좌절감도 느끼고.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은 저렇게 가서 막 몇십 채씩 사대고 그 돈을 어디서 났나.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억지 주장을 막 펴면은 그냥 가슴이 답답해요. 저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국회의원이라 된 사람이 저런 얘기를 그렇게 막 하고 다니나. 그러면은 여당에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나. 그 입 두었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나요. 더군다나 이번에 강기정 의원 같이로 이제 정무 수석도 되고 삼선 의원 아닙니까? 또 고향이 그쪽 예, 아닙니까? 광- 광주 광주시죠. 출신이고. 예, 광주 전남도. 그러면 이런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마쿠에서 좀 조율을 해서 손혜원 의원한테도 자제를 시키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거는 그래요. 내가 손혜원 의원 같으면은 자기가 말하자면 그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목포의 그 중요한 근대 문화 자산들이 자칫하면 아파트 개발이라든가 또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이렇게 돼가지고 다 소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선의로 정말 비전과 가치를 투자하겠다는 차원에서 그 땅을 샀다. 또 건물을 샀다. 그런다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그것을 좋다. 내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 빠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땅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공익적인 재단에다가 헌납을 해서 내 진정성을 보이겠다. 이렇게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분, 그 땅이 뭐 필지는 많지만 그 지역이 그렇게 높은 지가라든가 건물값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억 원 정도 됩니까? 7억입니까? 7억 뭐 1,000만 원 주고 샀다. 그런 정도 같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손혜원 의원의 재산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뭐 100억대 아닌가 그 이상은 그런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정도 그렇게 딱 깨끗하게 그 재산을 공익재단에 헌납해서 목포로 살리는데 이 근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키는데 내가 정말 선이라는 거, 진정성이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은 그건 아마 지금 다 이런 논란은 쑥 들어가고 아마 그래 손혜원 의원 그거 괜찮네 했을 텐데 지금 언론에서 매일 한두 건씩 뭐 그냥 까도 끝이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물관에 압력을 가해서 하대 실장을 최순실 사태 모양이 그대로 데자뷰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데자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생각하면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 관저에 드나들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처럼 이분도 혹시 뭐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보면 김정숙 여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또 둘이가 절친이라고 뭐 절친이라고 상관은 소문이 다 했고. 났죠. 예. 그러면은 이분이 들락날락 하면서 뭔가 또 영향력도 미치고 또 정보도 이렇게 물어왔고 또 그런 정보들이 또 기업하고도 또 무슨 연계된 게 아닌가. 그분이 웬만한 기업에 이름 다 지어줬어요. 이름 다 지어줬어요. 그렇다 보면은 기업들이라는 게 또 권력에 약하니까. 엄청나게 또 권력의 동향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끈을 떼려고. 그러면 손혜원 의원을 통해서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청와대 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알아봐줘.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추정이 가능하죠, 충분히. 그런 저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 국회의원 하면은 우리 속된 말로 빠꼬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느냐 아니까 손혜원 의원 전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야. 그런 차원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렇다 한다면은 국회의원 빠지들 내려놓으세요. 그 빠지 달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눈치 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투기냐 아니냐고 보면 벌써 투기다라고 하는 분이 아니다보다 한 13%, 47.6 나와서 많고 손혜원의 의원직 사태가 훨씬 많아요. RN서치 뭐 이런 조사를 보면요. 그런데 본인도 의원직 사퇴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꼭 의원직 사퇴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지만 본인이 과거에 정청래 의원 그 마포 울 지역 있죠. 지역에 전략공천 할 때도 그렇게 소문이 그렇게 났지 않습니까? 나는 4년 딱 한 번만 할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정청래 전 의원의 지역구라든가 보좌관 이런 것도 다 물려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거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 자기가 밖에서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그거는 전혀 다를 정도의 엄청난 파워, 영향력, 너무 좋았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 보니까 이거 내놓기가 아까운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목포 구도심 잘 개발해 갖고 박지원 의원도 이제 뭐 나이도 이제 다 80 뭐 다 가까우시고 그러니까 혹시 그쪽으로 이렇게 건너뛰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관측도 들어요. 그런 일은 없을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해서 몇 개 조사에서는 이제 또다시 연말 직전으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연초부터 뭘 좀 경제 어쩌고 하면서 해볼라 했는데 또다시 지금
연말에 운영위원회 청문회 하기 이전으로 지지율이 거의 돌아가고 있고 손혜원 때문에 지금 추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손혜원 사건이 될수록 예.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뭐 남북 관계고 경제 문제고 지지율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지율은 국민적인 어떤 그 지지 기반이란 말이에요. 예.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없이 예. 어떤 정권이든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수행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동안 다소 지금 지난 연말쯤 해서 이렇게 청와대 개편도 하고 뭐 연도 기자회견 하고 하면서 지지율이 약간 반전의 기미를 보이다가 손혜원 사건 나면서 이제는 뭐 또 완전히 또 지금 내리막으로 가고 있지 근데 않습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도 손혜원 씨가요. 저희들 수요일 날 오후에 녹화하고 있는데 오늘 기자들과 끝장날 때까지 질문 답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SBS 취재진이 왜 왜곡 보도하는지 언론 전문 변호사가 소송을 준비 중이다. 또 페이스북에 반박글 올려도 소용없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취재로 고통을 당한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말은 뭐 무리를 빚어서 국민께는 죄송하다 하면서 말 내용을 따져보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언론이 왜곡 보도한다고 이렇게 아직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혜원의 성격이나 또 손혜원을 바치고 있는 뒤에 정치적인 배경이나 또 저 사람이 일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 보면 이 스토리가 굉장히 오래 굴러갈 것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뭘 잘했다고 저렇게 설치나 그럴 거예요. 예. 근데 본인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것이 말하자면은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로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기는 한다면 저렇게까지는 가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물론 뭐 자기도 뒷배가 있다고 생각도 하겠지만 네.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랄까 그 어떤 성향이랄까 이런 것이 확정 편향이 아주 심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고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그거 잘못됐다 하는데도 무슨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자기 확신, 자기 신념 그런 것이 너무 강한 분 아닌가. 아마 그래서 그분이 어떤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또 그런 네이밍 그런 걸 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인 퍼스널리티가 형성이 된 거 아닌가 보여죠. 그런 걸 하다 그런 게 보면 강하면 그런 거나 해야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치판에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좀 똑똑하면서 집에서 살고 그죠. 네. 그런 확증 편향이 아주 심한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본인은 그게 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예. 근데 그 행동이나 그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으로 볼 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의의 투자 또 선의의 문화유산 살리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것을 억지 주장을 지금 경강부회식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펴고 있는데 그것을 제어할 사람이 지금 없다 이 얘기고요. 아까 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제어할 사람은 청와대가 나서든가 야 너 조용해. 지금 이거 나라가 지금 다 흔들려갖고 지금 경제고 성과고 다 죽게 생겼어. 지지율 안 받나?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당에서 핏대라고 이렇게 하던 이해찬 대표 하시는 이해찬 대표는 또 뭐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나서서 전후 사정을 얘기를 하고 이것이 또 설사 그것이 손 의원이 선의를 갖고 또 좋은 뜻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는 맞지 않았고 그것이 이렇게 정권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져라 자제해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당시 최고위원회 바로 이 사건 터져서 뭐 이틀 후인가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다 면죄부 주고 이제 탈당했으니까 우리 당 사람 아니야? 이러니 손혜원 의원은 이제 지금 뭐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짐작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청와대 이제 낮은 해볼 테면 해보자 이거 아니니까. 자계 사랑까지 이제 분위기가 흘러가고 국립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서울역도 나오고 뭐 시끄러운 일이 자꾸 확산되는데 문제는 청와대가 신호를 좀 줘가지고 당이 이 문제는 청와대 눈치를 보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하라 했으면 또 정치인들이 냉정할 때는 냉정하게 할 건데 그런 신호가 없다는 거고 이제 일부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조국 수석이 어제 또 느닷없이 공직기강 부패 척결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도 때가 있는데 뭐 이번 주에 김태우가 무슨 기자 폭로도 했지만은 거기 조국을 위하여라고도 했으니까 사람이 뭐 낫지도 아니고 좀 창피한 일이죠. 사실이라면. 그런데 지금 손혜원 와중에 이게 공무원 기강회의 너희들 다 언론에 인터뷰하지 말고 입 다물어 또는 부패 척결 야당 너네들 깜빵에 보낼 수 있어. 지금 그런 걸로 느껴지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참 참 동떨어진 거 아닌가.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예. 그분이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는 그 생각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공직기강 다 잡는다고 하는데 대개 그런 경우 공직사에 대해서 무슨 어디다가 문서 유출한다든지 또 뭐 딴소리 했다가는 아주 작살낸다. 예, 이 뜻이거든요. 급준 거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나 잘해. 우리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해 그럴 거예요. 예. 적어도 지금 조국 수석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손혜원 의원 문제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손혜원이 대통령의 친인척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친인척 이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정수석실이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대통령의 측근들 친인척뿐만 아니라 측근들의 예. 대통령을 파는 예. 또 대통령을 어떤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 어떤 행태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하고 하라고 있는 조직이 바로 이 민정수석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또 김정숙 여사 이런 관계로 비춰볼 때 민정수석실에서 늘 감시의 눈초리를 혹시 대통령을 팔아서 대통령을 앞세워서 어떤 사익을 추구한다든가 또 어떤 권력을 행사하든가 이런 게 없는 것을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고 감시해야 할 자리가 민정수석실인데 네. 그거 지금 아무것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먼저 조국 수석이 공직기강을 이야기하기 전에 손혜원 의원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은 이렇게 파악했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민정수석실 말고 그런 것을 하라고 감찰관을 두었어요. 이석수. 예. 감찰관. 감찰관 이제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분 이후로는 지금 임명도 안 해요. 거기는 국정원 그러니까 기조실장과 청와대 내에서 지난번과 같이로 김태호 수사관이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감시하라고 감찰관제를 두었는데 이석수죠. 예, 이석수. 그 감찰관 물러난 뒤로는 아예 임명조차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비리 수사처라든가 뭐 이런 게 생기면은 중복이 된다 어찐다 하지만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생길 때까지 안 됐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는 두어야죠. 예. 두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감찰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민정수석실은 자기들이 해야 할 본 일이 바로 이런 건데 이런 것은 방치하면서 공무원 사회들한테만 눈 부라리면서 겁준다고. 이 공무원들이 또 눈치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참 기가 찹니다. 정권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이런 큰일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